국민들은 현 정권이 주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정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늘어난 23만 호의 주택 중 무주택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구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하고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저는 서울의 상경에서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입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임차인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네, 방금 들으셨는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법 처리를 앞두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오전에는 정부가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고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들 참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강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국회에서 이른바 진짜 임차인, 가짜 임차인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일단 세입자의 주거 안정권이 이 법을 통해서 얼마나 보장되는 거냐 소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계약 갱신권을 1회 부여해서 최소 4년은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2. 네. 네. 뭐 더 사실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고 여하튼 계약갱신권을 한 번은 부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예전 같으면 이제 임대인이 올리고 싶은 만큼 집세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못 올리면 나가야 됐는데 지금은 이게 인상률이 5%로 제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년 후에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도 있는데 이 집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이런 주장도 있고 집주인들 피해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이 법을 보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그 균형이 잘 맞아 있는 법이라고 봤습니다. 우선 뭐 신규로 그 이제 임대를 할 때 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이 제한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갱신 거절 사유도 있고 이 정도면 또 먼저 본인이 특히 이제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매매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갱신한다는 게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묵시의 갱신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려다 마셨던 것 같은데 묵시의 갱신하고 나서 다시 갱신 요구권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당사자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거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크게 임대인의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시장은 우리 박 의원님이 가장 오랫동안 그 주시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게 균형이 맞는 법인가요? 아니면 좀 나한테 좀 너무하는데 이런 법인가요? 그 당초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전세 놓고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학교를 마치고 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세입자가 뭐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 부분이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직계존비소까지도 네. 뭐 살게 될 경우에 예외로 한다 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주 단지에서 좀 그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분양받아서 들어갈 집. 그렇죠. 네. 가령 이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송파구의 헬로시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2018년 12월에 입주를 했어요. 네. 근데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보니까 당시에 이제 전세가가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세가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5억에 만약에 전세를 놨으면은 이번에 이제 12월이 되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5억 줬으면 5억 2,500 정도밖에 못 받지 않느냐. 네. 주변 시세는 10억인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아파트 공급 시스템.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짓고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2년 뒤에서 확 올라버리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다 못 받는다 이래서 일부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그건 입주 단지에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네. 일어나고 있어서 일부 좀 과장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값 고민하시는 분들 다 들어오세요. 이브닝쇼 특집 대담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은영 소장님, 이강훈 변호사님, 박원갑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박연미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게시판으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국회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핫 이슈가 됐던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의 연설,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면서 4년 뒤 전월세 가격 폭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5분 연설이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소장님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근거는 4년 뒤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거는 없는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전세의 종말은 사실 지금 요번에 처음 얘기된 게 아니거든요. 2016년에도 한참 전세의 종말이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자율이 낮은데 월세 시대는 끝났다. 이제 뭐 뉴스테이 같은 월세 살아야 된다. 대안으로 전세 대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전세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횡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말은 틀렸었고요. 그 아마 요번에도 저는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장기적인 추세에서 네. 1995년에서 2015년으로 사이로 볼 때 전세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2015년에서 2020년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때 또 전세 비율이 떨어질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 아까 2016년이 전세 종말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실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세 비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윤 의원의 4년 후에는 다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은 2016년에 예견이 틀렸던 것처럼 2020년에 다시 그 예견 틀릴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5년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이 저금리 시대에 자연스럽게 월세로 바뀌는 현상이 뭐 조금 더 가속화되는 건지 그런데 또 이 갭 투자가 성행했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를 안 끼면 집을 못 사기 때문에 남의 돈 끼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갭 투자로 집 산 분들이 전세금을 일시에 내주기가 어려울 텐데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가요, 위원님? 어차피 저는 멀리 보면은 전세는 종말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유지되는 두 가지 측면, 네. 고금리화되고 집값이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어차피 이제 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이제 모르는 건데 그건 오를지 내릴지 그건 가봐야 알죠. 다만 전세 거래 비중은 조금은 줄 것 같아요. 특히 네. 신규 기준으로 보면은 주로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앉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미 그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이미 나타났죠. 네. 뭐 지금의
통계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전세 비중이 2006년 당시에 54.2% 정도가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2016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2016년에 39.4%, 작년은 39.7%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40% 그 근처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지금 갭 투자를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됐잖아요. 네. 지금 집 하나 더 사면 취득세만 8%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넣는 것보다는 전세 놓는 것보다는 월세 놓는 게 좀 낫잖아요.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뭐 어쨌든 법에 보면 4%인데 지금 이자율이 뭐 1년 뭐 정기예금이 1%가 안 되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전면적인 월세 시대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제 비중의 이제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아마 전세에다가 네. 일부 월세를 섞은 형태, 반전세가 조금 늘어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이 변호사님 그러면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실종될 거다. 이게 윤 의원 주장의 근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제 임대차법의 위력을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제 현상이죠. 예, 임대가 이제 월세가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그런 경제 상황에 주로 많이 의존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인들께서 이제 여유가 아주 많아서 뭐 그걸 돈을 태워줘 가지고 이렇게 전세를 월세로 바꿔준다 이런 케이스를 이제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는 없고 뭐 집을 매각을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뭐 이 계약을 이제 종료를 하고 임차인이 바뀌면서 새로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다 생각해요. 이제 조금 올리면서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월세를 좀 받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약간 임대인한테 약간 더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는 충분히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건 뭐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패턴이 그렇게 막 우르르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게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지금 예전에 같은 2년마다 한 번씩 그게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2년에 그 갱신하면서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전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시간의 여유는 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우르르 급격하게 이렇게 되는 현상은 나타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우리가 시장에서 뭐 예를 들면 100에 몇만 원 이런 식의 어떤 비공식적인 공식이 있잖아요. 요 전환율을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바로 요 전환율을 좀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정말로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속력을 발휘하게 될지 요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2016년 계속 네. 문제 2016년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라고 했고 굉장히 전세 가격이 올라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이 전월세 전환율을 조금 낮추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였고 네. 이것의 4배로 법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6%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5% 더하기 3.5%로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공식을 아예 만들어줬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더하기 3.5인 거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3.5가 된 게 아니라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네. 3.5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낮아진 건데요. 그 전월세 전환율이. 근데 지금 워낙 이자가 한국은행 금리가 이제 0.5가 되다 보니까 0.5 플러스 3.5 하면 4%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4%라는 게 그냥 시중 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그러니까 1억이면 연 4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커진 거죠.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에 네.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 맞게 이 전월세 전환율을 낮은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대부분이 동의를 네. 하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금리 시절에 적용했던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 뭐 1%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그대로 이제 대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월세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세로 뭐 그 5% 이내에서 뭐 정액을 하는 건데 만약에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전세를 월세로 넘어갔을 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네. 부분인데 만약에 전세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을 낼까 아니면은 진짜 집주인 요구대로 이거를 월세로 바꿔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4%로 돼 있지만 서울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국민은행 통계를 보면은 한 3.97% 정도 되고요. 뭐 인천 같은 데는 5%좀 넘습니다. 이 동네마다 수급 상황에 예, 따라 다릅니다. 이게 다르군요. 이제 강제 조항이 아니라 약간 금고사항처럼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 2% 정도로 낮아진다면은 은행 대출 전세 대출이 네. 한 2% 초반이거든요. 그럼 비슷하잖아요. 은행에 이자를 내다 예, 그 집주인에게 보내나. 그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가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만약에 전월세 전환율을 일부 낮춘다고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갱신을 네. 할 때 이제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월세 전환율이 좀 낮아지면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늘어나는 셈이 그렇죠. 될 그게 수도 이제 있게 비슷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그 집주인의 어떤 요구 부분을 네. 뭐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옵션이 하나 있는 거죠. 네. 지금 위원님 의견에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가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물반 고기 없음님. 물반 고기반이 아니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을 정부가 너무 터치하는 게 아닌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 제가 그런 헬리오시티 예를 좀 네. 들었었잖아요. 거기가 만 가구 정도 됐었죠. 예, 처음 한꺼번에 들어올 이제 때. 입주를 하다 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또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뭐 전입하겠다 네. 나가라 이렇게 하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임대차 이 보호법은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을 잘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황희정승 같은 말씀. 네. 네, 이 변호사님, 이 6360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신규 입주 단지는 임대인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신규 등기를 하고 첫 임대를 줄 때는 이 임대차 3법이 적용되지 않게 예외를 좀 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글쎄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원래 이게 지금 첫 임대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예. 첫 임대 때는 임대료 정하는 거 관련된 아무런 그렇죠. 첫 제한이 임대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건 있을 거예요. 이제 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네.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또 시장은 또 그게 적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현상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아마 전세 가격을 그렇게 싸게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어차피 갱신 청구권도 있고 그렇죠. 한 번 내주면 그래서 아마 4년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입주 단지에서 그동안에 전세값이 셀이었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고 입주율이 좀 늦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이 다소 이제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어차피 적응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올 한 9월 정도 입주하는 아파트들 보면요. 만만치 않은가요? 네, 전세값이 네. 그렇게까지는 싸진 않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9월 개학 이후에 좀 지켜봐야겠는데 코로나19가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나 푸름님 질문은 제가 우리 소장님께 드릴게요. 다른 나라들처럼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게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요? 임대인도 수익을 내야 하는데 전세로는 더 이상 돈 벌기가 힘들고 월세로 갈 거다. 임대인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장기 계약도 보장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쉽게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점점 더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추세적으로 그런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세가 완전히 없어지겠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오랜 역사적 맥락이 있고 사실 이런 집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2년 있다가 나가라 이런 임대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서로 합의 잘 맞으면 그냥 사세요. 네. 잘 고쳐가면 사세요 하는 집도 있죠. 네네. 네. 그런 집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더더구나 나나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오래되고 낡고 이런 집들은 그냥 전세로 그냥 오래 살아주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고마운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집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아파트도 있고 단독 다세대 연립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 일시에 없어진다. 이런 상황은 좀 있기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전세가 굉장히 좀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요. 그 뭐 투기의 레버리지로 되는 네. 점이 한편이라면 또 한편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렴한 한 수도권에도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월세 내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좀 장점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의 두 얼굴이 있어서 사실은 전세가 없어질 것이다 혹은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부에서는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이번 법을 기점으로 해서 또 강남권에는 실제로 전세가 없다. 이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임대차법의 부작용 영향이 크다. 매매 가격 폭등, 뭐 전문용어로 매물 잠김 현상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시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은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금리에 따라서 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받아봐도 네.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뭐 큰 수익이 안 되니까 월세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보유세 부담 때문에 또 월세로 또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거주 요건이 또 강화됐어요. 뭐 재건축 2년 살아라. 네. 또 내년부터는 또 1주택자도 1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빨리 거주 기간을 채우자 이런 것들도 전세 어떤 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 한 달 정도 시장을 본다면은 임대차 3법이 일부 영향을 좀 미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못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올리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전세의 100%가 다 전월세 어떤 뭐 임대차 3법 관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는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완전한 어떤 월세 네. 이거를 찾기가 조금 기회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완전한 전세.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아까 제가 반전세 중심으로 앞으로 많이 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 세입자는 다 이제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로 매물들이 좀 종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분명하다. 2년에 한 번 나오던 게 4년에 그렇죠. 한 번 나올 그거는 맞는데 테니까요.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완전히 뭐 전세 대란까지 그거는 과연 갈지 이 부분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89년도에 1년에 지진할 때 그때는 노태우 정부 때였죠. 그때는 소급 적용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상한도 없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상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한 거라서 미리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전세가 비율이 지금보다는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가련대를 확 긁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브닝쇼 특집 대담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최은영 소장님, 이강훈 변호사님, 박원과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박연미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경실련 통계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봐요. 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정부가 조작된 통계로 잘못된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34% 올랐고 그중에서 아파트만 특히 52%나 상승을 했다. 보수 정부보다 12배나 빠르게 올랐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거 이강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그때 왜 이렇게 곤란한지. 일단 그 경실련이 얘기하신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뭐 감정원 이제 통계 이제 문제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네. 하신 건 있는데 이제 KB 통계를 이제 국민은행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마침 나와 그중에서도 계시네요. 이제 네. 국민은행에서도 이제 이 이제 주택가격 지수를 따로 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국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택가격 지수를 내고 그게 상승률도 내거든요. 그러면 그 상승률은 지금 경실련에서 얘기하신 부분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데 이제 중위가격이라고 이제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이 얼마나 네. 상승했는지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중간값이 이제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다가오는 가격이니까 그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나 이거 가지고 이제 상승률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액 이제 비율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거 저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좀 썩 좋은 그 상승률 표현 방법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경실련의 자료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KBS도 그거 다 이런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실제 발표하는 거는 그 지수를 이용한 그 상승률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걸 다 예컨대 지수가 뭐 99에서 106으로 올랐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얘기를 퍼센테이지로 안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그것도 퍼센트로 잡을 수는 있죠. 네. 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통계도 다 냅니다, 수치도. 근데 이제 감정원도 이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제 감정원 그 통계가 좀 이게 실거래를 좀 덜 반영하는 그런 그 양상들이 평탄하게 좀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우리 네. 이제 통계청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이제 더 잘하실 텐데. 말씀해 주시죠. 예,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어때요, 소장님? 연구자셨으니까 정말로 이 말씀. 감정원 정확하게 좀 통계가 말씀해 주시죠. 부정확합니까?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일단하시죠. 근데 이제 그 통계와 거짓말이라는 책이 발간이 네. 됐었어요. 이제 번역한 외국의 책을 번역한 책인데, 그러니까 사실 통계라는 거는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거죠. 네. 중위값을 쓸 거냐, 뭐 평균을 쓸 거냐에 따라 다른 거고, 실거래가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뭐 조사한 자료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특히나 이제 이강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러면은 한 아파트가 6억에서 9억이 됐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4천 세대로 구성됐다고 볼 때 그러면 얘가 얼마나 이 단지를 대표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성. 네, 그래서 그걸 뭐 통계적인 용어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러는데 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마 감정원하고 네. 그 KB하고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어서 저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조작이다 자료가 이렇게 보기는 네. 왜냐하면 이제 통계청이 자칫 잘못하면 의문의 일패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네. 소득 자료를 2개를 내거든요. 네.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걸 내고 가계동향조사라는 걸 내는데 네. 이 2개의 소득이 달라요. 굉장히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하나가 조작이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로 보면 저희가 해보니까 그 뭐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감정원 것에 한 중간 정도 값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방법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를 그래요? 수 있다는 거죠. KB로 공을 넘기겠습니다. KB보다 네. 감정원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장바구니 물가하고 뭐 이런 그 소비자 이른바 물가하고 체감 물가와 통계상의 물가 그 사이의 정도로 괴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격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충분히 착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써온 거는 가격 지수로 봐야 된다. 그거는 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중위 가격을 쓰게 되면은 네. 약간 좀 착시가 생길 수 있는 게, 요새 입주단지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네. 뭐 강남 2, 30억 하니까 이 아파트가 확 들어와 버리면 중위가격이 쑥 올라가요. 중위 가격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1번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 그렇죠. 줄로 세워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가운데. 아파트 가격.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데 거죠? 갑자기 멸실돼 있다가 뒤에 있는 친구들이 비싼 네. 친구들이 확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은 갑자기 집값이 네. 그러면 어떨 때는 입주단지가 10,000가구일 때 하고 30,000가구일 때 하고 보면은
갑자기 집값이 입주가가 몰리면은 중위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보시되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가격 지수다, 프라이스 인덱스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말씀하신 11%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거래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거래되지 않고 있던 부분이 이런 것을 다 지수화해서 이제 그렇게 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좀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치는 사실 또 실거래가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제 2017년 4월에서 2020년 4월까지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그 감정원에서 낸 것도 45.4%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건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실제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을 좀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을 좀 설명하셨으면 조금 더 공감대를 좀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 부동산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술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여당에서 지금 공급 대책도 내놨고 정부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집값 잡힐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요. 네, 시간이 벌써 많이 됐나 보네요. 네. 그 집값이 지금 어제도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나왔던 6.17, 7.10 대책이 상당히 강한 대책이거든요.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은 사실 거의 꼼짝마 제가 보기에는 법인 쪽에서는 매물을 안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 가격이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 안정화되는 것으로 방향이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시장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이강윤 변호사,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해외의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스.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또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레바논 폭발 사고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오늘 사실 외신들이 모두가 일면으로 이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보셨을 거예요.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6시에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 100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요.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고 뿐만 아니라 100명은 실종 상태고요. 그리고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했는데요. 이 폭발 충격으로 도시 전체가 다 흔들렸다고 합니다. 도시 전체요? 네. 그리고 10km 떨어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도 파괴가 됐고요. 그리고 이 폭발 당시에 우리 핵폭발할 때 사진 보면 이렇게 버섯구름이 그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고 BBC가 전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환자가 많은데 갑자기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으니까 병원이 도저히 환자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거의 지금 아비규환. 그렇군요. 네, 전쟁과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미셸 아운 대통령이 이 항만에 있었던 2,750톤 가량의 질산 암모늄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게 6년 동안이나 항만에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이 엇갈리는 게 현지에서는 질산 암모늄 그러니까 이게 가연성 물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6년 동안 방치돼서 자연 발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판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외부 공격설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군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끔찍한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는 이 폭발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그냥 6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고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폭발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공격이었다고 말하면서 군 장성들과 만났고 장성들이 이게
폭발에 의한 공격인 것 같다. 폭발이 이제 공격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 발화라도 문제지만 네. 만약에 외부 공격이다 하면은 정정 불안이 가뜩이나 심한 나라에서 맞아요. 상황이 더 꼬이는 거 아닌가요? 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연관이 돼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은 공교롭게도 이번 참사가 그 유엔 특별재판소가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7일 날 유엔 특별재판소가 하리리 전 총리에 대한 암살을 주도한 혐의로 헤즈볼라 대원 4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요. 며칠 앞두고 이게 참 터진 겁니다. 공교롭네요. 그래서 혹시 헤즈볼라가 관련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리리 전 총리는 친서방 정책을 펼쳤고요. 2005년 2월 달에 베이루트의 도로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 트럭 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경원과 함께 22명이 사망했고 이제 하리리 전 총리가 사망한 건데요. 근데 하리리 전 총리 측 가족들은 헤즈볼라가 연루가 된 거고 이게 암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헤즈볼라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헤즈볼라가 레바논 정치권에서 영향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면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폭발 배후설 이건 또 뭐죠? 왜냐하면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여러 번 충돌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스라엘군이 골란고원 상공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미사일 여러 번 발사를 했는데 그때 시리아에 파견돼 있던 헤즈볼라 대원이 사망하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국경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 2006년에 실제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약 한 달 동안 전쟁을 치렀고요. 그러면서 둘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는 절대로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이루트 폭발과 관련해서 레바논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등판을 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을 걸고 넘어졌다. 이건 또 어떤 인터뷰 내용이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근데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 전체적인 반응은 트럼프 재선에 약간 빨간불이 켜진 것 같다. 너무 인터뷰를 못했다. 트럼프의 거복됐다. 뇌피셜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일날 미국의 다큐멘터리 뉴스인 악시오스 온 HBO가 방송이 됐는데요. 여기에 조나산 스완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달 말에 인터뷰한 내용이 3일날 방송이 된 겁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 그러니까 치명률을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이 통계를 들고 나면서 미국 상황이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항변을 한 겁니다. 나빠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 곳이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률만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기자가 그게 아니라 인구수 대비해서 사망률 수로 봤었을 때는 미국이 절대 괜찮은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보면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을 부렸고요. 그래서 스완 기자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인구수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옳다라면서 그렇게 따졌을 때 한국 수치는 정말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지금 300명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대응을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모를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통계를 못 믿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고 코로나19가 통제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그랬더니 이 기자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씩 사람이 죽는데 통제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그런 긍정적인 생각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꼬집은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검사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완 기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 정부는 없었다. 당연히 그런 검사가 없었겠지. 지금 대답이 말이 되냐? 참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기자회견 같은데.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답답하네요. 네. 이제 계속 주고받긴 했는데요. 결론은
기자가 훨씬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자가 이겼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국내 문제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또 중국하고도 계속 싸워왔는데 네. 이번에는 서로 기자증을 취소하는 사태?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 영사관을 폐쇄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상대국 언론사 기자를 추방할 그런 조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에 있는 중국 기자들이 아무도 비자 연장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5월 달에 중국 기자들의 비자를 3개월로 단축시켰는데 이번에는 비자 만기가 돌아오는 6일인데 비자 만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럼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미국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화통신 포함해서 중국의 관영 매체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이다라고 주장해서 규제를 가했고요. 그러자 미국 쪽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기사를 썼는데 인종차별적인 기사를 실었다면서 월스트리트 기자 3명을 또 추방을 한 겁니다. 그러자 중국이 3월 달에 미국 신문사 기자 10명에 대해서 기자증을 취소를 했고요. 그러자 또 6월 달에 미국이 CCTV, 인민일보, 한국시보 이렇게 기자를 대해서 역시 외국 사절단이라면서 제재를 가한 겁니다. 사실 이제 뭐 화해 때문에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점점 그 전선을 넓히면서 이제 뭐 영사관도 폐쇄하고 네. 기자들도 서로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쪽에서도 미국이 하는 만큼 반드시 똑같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그게 걱정인데 이번엔 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로 유명한 태국의 음료업체 레드불의 창업자 손자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맞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사실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고요. 이 창업주 손자가 계속 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아주 호화로운 오래됐네요. 네. 2012년에 발생한 사고면. 맞습니다. 이 레드불의 창업자의 손자가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는데 경찰과 검찰이 번갈아 가면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것이 상황이 드러났고요. 결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태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재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레드불 창업자의 손자인 오라요시 수도 방콕 도심에서 자신의 고급 차량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던 경찰관을 뒤에서 들이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라요스는 그때 피해 경찰관이 차에 매달려 있는지도 모르고 수십 미터를 운전해서 누가 봐도 약간 맨정신이 아닌 음주운전 상태인 것으로 의심이 됐는데요. 그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5%, 우리로 치면 면허 정지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 뭐 사고가 나서 술을 마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경찰이 그걸 받아줬고요. 검찰 역시 과실치사 혐의만 마지못해서 인정을 했는데 결국은 8번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번갈아 가면서 손자 해이 도피를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이제 이게 처벌이 안 된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참 황당한 사건인데 간단히 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심지어 뺑소니 사고에 아무 처벌이 없었다.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어도 참 논란이 컸을 상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년 김전일, 셜록 홈즈, 남도일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탐정이라는 직업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으로 탐정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 탐정이 활동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호주 공인탐정 1호 타이틀을 갖고 계신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탐정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우종입니다. 네, 저 탐정님이라는 호칭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 민간조사업, 그러니까 탐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좀 들어볼까 봐요. 예전에는 이제 탐정이라는 용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프라이빗 디텍티브 아니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트 민간조사업을 썼는데 네. 제가 이제 35년 이제 연구하고 20년 동안 국회에서 싸웠다가 이번에 신용요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고 탐정이라는 용어가 네. 쓸 수 있게 돼서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렇군요. 호주 공인탐정 1호
사실 제가 작가님이 써주신 대로 읽었는데 이런 명함은 어떻게 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독일, 호주, 일본, 미국에서 이 탐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 퀸슬랜드 주정부에서 실시하는 공인 탐정 자격증을 한국인 중에서는 최초로 취득하다 보니까 네. 호주 공인 탐정기로 이렇게 칭하는 거죠. 한국인 중에 호주 공인 탐정 1호다. 이런 자격증 시험은 어떤 걸 통과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뭐 암호 해독 이런 거 하십니까? 예? 암호 해독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첩보죠, 첩보. 미국 첩보. 말하면 CIA고, 네. 저희들은 미국의 미 연방수는 FBI하고 비슷한 이거 조사하고 첩보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누구나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꿈꾸지만 이 탐정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군함맨인데요. 제 아버지가 종선이고 장남이고 저도 장남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해 삼촌이 의문사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꿈속에 한 3개월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예. 억울하다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사건이고 그 전에 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길을 가겠다고 피해자가 이제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배우려고 또 특전사에 5년 동안 근무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외국 가서 이 공부를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4개국을 돌며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사실 탐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노스텔지아,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세대도 소설책들 많이 읽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저 같은 사람도 난 탐정 돼야지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탐정이란 오늘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용어로서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금지됐던 게 풀렸죠. 네. 근데 이제 탐정이라 하면은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 속에 탐정은 법제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훔치보다 엿보다 간척이 사생활 침해 및 뒷조사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문 분야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를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쳐 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탐정 실무 과정에는 그 사이버 범죄, 회계 기업 부정 조사, 네. 뭐 보험 범죄 심리학, 교통사고 조사, 화재 조사, 포렌식 부수 이게 전문 분야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실무 프로세스로 들어가면은 현장 조사, 뭐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쉽게 얘기해서 짝퉁 조사라고 그러죠. 네. 지문 현출하는 방법 이런 그 탐정학 개론과 탐정 실무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탐정학 개론과 실무. 그렇다면은 탐정들이 할 수 있는 이 합법적인 영역에 사실 그 흔히 생각하기에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가출한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세요. 이런 거 의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적법한 내용이 아닌 거네요. 절대로 아니죠. 그거는 의뢰인도 잘못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해도 잘못. 떼인 돈 받아준다? 신용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건 절대 의뢰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말씀. 위반할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퇴직했거나 퇴직 앞둔 경찰관들이 이 탐정업의 합법화를 반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탐정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본인의 그 전공 분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가능은 한데요. 네. 이제 뭐 35년, 30년 근무한 사람도 저한테 교육받고 해봤지만은 사실 공권력을 믿고 한 거하고 실제 민간인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있는 경우와 민간에서 활동할 때의 어려움은 천지차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근데 탐정사무소가 만약에 많이 생긴다 하면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한편 이런 걱정도 돼요.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업무 처리를 잘해주는데 약간 합법과 불법의 이 경계선을 넘나든다고 하더라. 쉽게 말하면 용하다. 이런 곳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 그럴까요? 경쟁은 클라이언트나 그 의뢰인이죠. 의뢰인 몫이고요. 경쟁에 이제 탐정을 초이스하는 거는 사실은 그 위법 행위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네. 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도 요것도 좀 어려운 건가요? 저는 이게 이제 오늘 기사 봤는데 네. 납득이 안 가요. 어떤 저는 부분이요? 이제 호주나 독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 중, 재판 중인 사건을 증거 자료 수집을 해서 선서까지 해서 저희들도 실습을 해봤거든요. 아, 참석을 해외에서는 합니다, 이런 소송에. 부분이 합법적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니 탐정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국가가 합법적으로 뭐 들으시는데 좀 불쾌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심부름센터, 합법적인 흥신소가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 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신부름센터는 항상 그 불법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돼. 실제 그 신부름센터는 자유지급이 있습니다. 흥신소는 없지만은 그런 것도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탐정이 법제화되려면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단 1회라도 불법을 했을 경우는 자격증 박탈을 시켜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불법 행위를 하는 탐정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보안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보증인을 3명을 세웠어요. 만약에 이 범인을 제가 조작을 했을 때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린다. 저 보증인들한테. 그렇군요. 그 정도 엄격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과 함께 탐정업이 좀 양성화돼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회장님, 탐정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판 셜록 홈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만큼은 장마철의 건조기처럼 기분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고 서툰 면도 있었을 텐데 2시간 동안 열렬한 응원, 메시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선덕여왕 맞습니다. 1163님. 내일도 이브닝쇼 역시 특별한 분이 스페셜 DJ로 활약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주말까지 비 소식 예고돼 있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 박연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